그는 왜 차가운 칼끝으로 캔버스를 훼손했을까요? 단순한 파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과 시간, 빛과 물질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융합하려 했던 예술가이자 공간주의의 창시자 루치오 폰타나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의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작품이 총탄 자국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폰타나는 자신의 작업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을 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면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 틈을 통해 무한 확장된 새로운 미지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폰타나의 공간 실험이 드러낸 새로운 차원, 그리고 무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치오 폰타나는 1899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바레세 출신의 조각가이자 장식가였고 어머니는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식 조각과 장례 기념비 제작에도 관여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소녀는 훗날 작품에서 공간과 무한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탐구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고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군에 복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폰타나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학업을 이어갔으며 1920년대 초 로사리오로 돌아와 아버지의 공방에서 조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전위적인 조형 실험에도 관심을 기울였죠. 1927년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밀라노에서 수학하며 조각가 아돌포 빌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30년대 초 밀라노의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935년에는 파리의 추상창조 그룹 압스트락시옹 크레아시옹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라믹 실험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돌과 청동 같은 전통 재료뿐 아니라 세라믹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영역을 넓혀 재료의 물성과 표면을 실험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폰타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교편을 잡으며 여러 학생 및 예술가들과 함께 알타미라 아카데미를 세웠고 1946년 백색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통적 예술 형식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색채, 소리, 운동, 빛 등의 요소와 시간, 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선언문은 예술을 더 이상 정적 재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 매체와 결합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열어야 한다고 공표한 것이었죠. 1947년 밀라노로 돌아간 그는 이후 수차례의 선언문을 통해 공간주의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간주의 선언, 공간주의 기술 선언 및 텔레비전을 위한 공간주의 선언 등이 그것이죠. 이 선언들을 통해 그는 예술을 색채, 소리, 운동, 시간, 공간을 아우르는 실험실로 전환하고 관람자가 작품을 스스로 지각하며 체험하도록 만드는 미학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존 듀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강조했듯 예술은 사물의 재현적 산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관람자의 감각과 인식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간주의는 단순한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지 않았고 폰타나는 1949년부터 캔버스 표면에 실제로 구멍을 뚫은 부키 연작을 선보이며 선언을 물질적 실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1958년부터는 캔버스를 칼로 절단한 탈리 연작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평면을 파괴하고 화면 너머의 무한한 공간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죠. 이러한 행위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었을 뿐 아니라 작품 자체를 시공간적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공간주의는 글 속의 이념을 넘어 절단과 천공이라는 급진적 실천으로 구체화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1949년부터 폰타나는 단색의 캔버스를 베거나 뚫는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통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는 캔버스를 베고 뚫고 긁었죠. 이 발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전시 준비 중 캔버스가 우연히 손상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 순간부터 캔버스는 더 이상 이미지의 지지체가 아니라 공간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화면 뒤편의 어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작품의 일부로 기능했죠. 폰타나는 이를 공간 개념이라는 이름 아래 체계화하며 회화를 평면에서 시공간적 실험의 장소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첫 시도는 앞서 보았듯 1949년부터 시작된 부키 연작이었습니다. 이는 캔버스의 실제 구멍을 뚫어 화면 너머의 공간을 드러내려는 급진적 제스처였습니다. 폰타나는 이 구멍들을 캔버스 전면에 배열해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나 은하계를 연상시키는 우주적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1958년부터는 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업, 칼로 화면을 가르는 탈리 연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연작에서 그는 절개선을 기다림 혹은 기다림들이라 명명하며 절개의 리듬과 간격을 달리해 화면에 시간성과 호흡을 새겨 넣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절개는 상처가 아니라 무한히 확장된 공간을 향한 개방의 몸짓이었고, 단순한 구멍 뚫기와 백이라는 행위는 제3차원의 무한한 공간을 여는 통로로 작동했죠. 특히 캔버스 뒷면의 처리 방식은 중요했습니다. 그는 절개가 단순히 찢긴 자국처럼 보이지 않도록 캔버스의 뒷면에 검은 천 혹은 테이프를 덧대어 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과 빛이 깊이감을 형성하며 공간감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절개는 상처가 아니라 빛이 스며드는 무한의 공간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관람자는 절개선 사이로 어둠과 빛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경험하며 화면 너머의 공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무라노 유리돌과 같은 유리 파편과 글리터를 캔버스 표면에 더해 물질성과 빛의 반응을 강화했고, 청동과 도자 조각의 표면에도 균열을 만들어 조각의 표면 역시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타원형의 단색 캔버스에 구멍을 내고 글리터를 흩뿌린 신의 종말 연작을 선보였습니다. 이 연작은 생명의 탄생과 우주적 차원을 동시에 암시하는 상징적 형태로 비평가들은 이를 배아, 자궁, 우주 같은 이미지를 환기하는 작업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폰타나는 곧 캔버스를 넘어 전시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확장했습니다. 1949년 밀라노 갈레리아 델 나빌리오에서는 블랙라이트와 형광색을 활용한 공간 환경을 선보였고, 관람객들은 색의 덩어리가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1951년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는 약 120m 길이의 네온을 사용해 공간 속의 광선 구조를 그려내는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빛의 강에 휩쓸린 듯했다고 묘사했죠. 폰타나는 본래 광고나 간판 등에 쓰이던 산업용 매체였던 네온을 예술적 감각의 매개체로 전환해 동선과 조명의 구성 속에서 관람자의 몸이 공간을 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관람자의 몸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메를로퐁티가 말한 세계와 맞닿은 고유한 신체로 기능합니다. 네온빛과 공간의 리듬 속에서 관람자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치 작품은 공간 전체를 성과 빛으로 다시 그려내는 환경적 실험이었습니다. 관람자는 네온빛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며 빛과 공간의 리듬 속에서 몰입했으며, 그 지각과 움직임 자체가 작품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어 건축적, 환경적 차원으로 확장된 예술을 제시했고, 훗날 총체적 감각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루치오 폰타나는 이탈리아에서 전통적 조각 교육을 받았지만, 전후 유럽 아방가르드의 흐름 속에서 공간과 시간, 제스처를 탐구하는 독창적 작업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 그룹 제로가 그의 공간 실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데서도 확인됩니다. 또한 그는 1957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이브 클랭의 전시를 접하며 IKB 모노크롬의 강한 인상을 받았고, 동시대의 예술 실험과 깊은 공명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로 만초니 역시 밀라노 아방가르드 씬에서 활동하며 폰타나와 동시대적 맥락을 공유한 바 있죠. 1967년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 제르마노 첼란트가 명명한 아르테포베라 예술운동은 예술가들이 자연적, 산업적, 일상적 재료를 활용해 기존 미술 제도의 경계에 도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전통 매체 대신 비정형적이고 임시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물질성과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했으며, 전후 이탈리아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제고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아르테포베라의 시도가 폰타나가 열어놓은 공간적, 물질적 실험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죠. 국제무대에서도 폰타나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1966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회화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으며, 그 무렵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규모 회고전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그는 전후예술의 언어를 공간과 제스처 중심으로 재편하며 회화가 평면적 표현을 넘어 물질, 빛, 시간, 움직임이 서로 교차하는 경험의 장이자 공간적 무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폰타나의 공간 작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블랙홀 속 웜홀을 지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던 세계가 낯설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폰타나의 공간 작업 역시 그러했습니다. 평면을 넘어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틈, 그 안에서 관람자는 시공간을 새롭게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작품은 20세기 전위예술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를 찢어 회화를 부정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려 한 것이었죠. 폰타나의 절개 작업을 통한 공간 실험은 블랙홀 너머 미지의 세계처럼 무한을 향한 통로였습니다. 그 틈으로 빛이 지나가고 무한히 확장된 공간으로 다다릅니다. 관람자는 평면 앞에서는 대신 공간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되었죠. 폰타나는 예술이 기술과 공간, 시간의 차원을 아우르며 끝없이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절개는 파괴가 아니라 관람자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매개였다고 할 수 있죠. 예술이 무한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루치오 폰타나의 작업은 단순한 파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일까요?